21번 사회복지 실천에서 전문적 관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클라이언트 욕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상담자나 전문가보다는 클라이언트 중심이 돼야 되겠죠. 시간적 제한을 둔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1년이고 2년, 중단기 계획을 세워야지 평생 갈 수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은 맞습니다. 전문가 자신의 정서에 통제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나 전문가들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겠죠.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되겠죠. 전문가 설정한 목적에 의해 달성한다. 이 설정의 목적은 전문가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문가는 전문성에 기반을 둔 권유를 갖는다. 따라서 2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관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의도성이 있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 간에는 합의적인 목적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방향을 나아가야 되겠죠. 시간 제한적 관계, 한정된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종료가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중단기 계획을 세가지고 6월이면 6월 말에 종료하는 걸로 합시다. 계약을 이루는 거죠. 헌신, 사회복지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클라이언트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며 객관성과 자기 인식에 기초하여 관계를 형성한다. 항상 클라이언트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개인의 이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 인식은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권위성, 사회복지사는 특화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전문적 윤리 강령에 비롯된 권위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권위의식이라고 해서 무기잡고 그런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 진행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신뢰감을 쌓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제적 관계, 사회복지사는 개입에 있어 객관성, 항상 중요하죠. 객관성, 주관적으로 가면 안 되겠죠. 사회복지사가.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반응, 충동을 자각하고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클라이언트 운다면서 같이 울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각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관계 형성의 구성은 어떻게 이어서 이루어졌냐? 타인에 대한 관심과 원조 의지, 그 다음에 헌신과 의무, 원조 과정에서 책임감을 통감해야 되고 일관성 있게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사회복지사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며 클라이언트 역시 시간 약속이나 지키거나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고 개방적이고 사회복지 이야기해야 한다. 이건 우리가 좀 사회복지 쪽에서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 그러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됐든 의료적인 것 같든 법률적인 것 같든 뭐든지 간에 정직하고 개방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면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권위와 권한. 권위와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의 반감이나 저항을 보일수록 이의주의한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권위의식을 너무 세워가지고 사람 클라이언트 무시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저항을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항상 있는 존재예요. 복지관이 됐든 요양원이 됐든 아동시설이 됐든 보면은 사회복지사 엄청 무게 잡은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진실성과 일치성. 진실성은 솔직함을 의미하며 일색은 언행일치. 이것은 꼭 사회복지 현장일 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언행일치를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람이 신뢰감이 생기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언행일치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구체성.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자신의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이다. 구체성. 그러니까 대개로 클라이언트들이 애매모호하게 구체적이지 않고 두리뭉실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명확화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 어느 순화랄지 그런 것을 좀 도와줘야 되죠. 직접성.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감정이나 경험의 차이를 이해하고 피드백을 하는 능력이다. 아까도 이 구체성과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클라이언트가 답변할 때, 응답이나 할 때 애매모호하거나 두리뭉실하거나 또 살짝 자기 진실되지 못하게 자기 숨기고 싶은 과학 같은 것을 살짝 숨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직접적 표현을 해주기를 유도하는 것이죠. 꼭 우리는 사회복지 현장뿐만이 아니고 이 사회복지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노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문제에 관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공감 형성을 하거나 롤모델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을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자기 노출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클라이언트가 아이고 저 힘들어요. 그러면 나는 더 힘든 경험을 겪었습니다. 참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롤 모델 이런 경우 이렇게 했다. 예를 들자면 뭐 오바마 같은 경우 오바마 대통령 예를 들어가면서 그런 예를 살짝 들어주면 판단은 자기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정이입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그의 경험을 나누며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감정이입은 것은 역지사지 클라이언트 입장을 그냥 푹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응대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감정이입이 돼야 한다. 그다음에 전문가로서 살보기 자질, 성숙함, 창조성, 자기를 관찰하는 능력, 용기, 민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원조적 관계를 도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문적 관계는 인정이 돼야 되고 합의된 목적을 위해서 형성해야 한다. 그다음에 둘째, 전문적 관계는 시간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뭐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종일서 클라이언트 사회복 시간은 6개월이면 6개월, 12개월, 12개월 그걸 딱 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셋째, 전문적 관계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음 넷째, 전문적 관계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근데 지나친 권위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권위라는 것을 뒤에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설프게 뭐 목이 힘들다든가 그런 사회복사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거부감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내가 너무 권위적이지 않는가 라는 판단에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문적 관계는 통제된 관계이다. 클라이언트 상담하면서도 클라이언트가 감정이 급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같이 눈물 흘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전문적 관계의 기본 요소. 전문적 관계도 모든 관계와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와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으나 일반적 관계와는 달리 클라이언트에 도움을 주는 관계라겠어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과 달리 클라이언트 도움을 주는 관계라겠죠. 따라서 전문적 관계는 언제나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1번 타인에 대한 관심과 도우려는 열망. 관심이란 게 뭐냐? 책임감과 배려, 존중, 타인에 대한 이해 및 클라이언트에 대해 더 나은 삶에 대한 바람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관심이라는 것이죠. 관심을 가져야만 클라이언트 삶이 좋아지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통제가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따라서 워커는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과정에 따라가는 매개자라고 볼 수 있죠.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떤 의미를 두지 말고 뭐 클라이언트가 막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뭐 두리뭉실하고 뭐 정직하지 못하고 했다고 해서 막 분노를 하거나 오늘 상담 안 되겠다 거기서 표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해야 한다. 클라이언트는 주체로서 존중하고 동사와 진심 어린 관심을 갖고 클라이언트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자, 두 번째, 헌신과 의무.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와 상황에 정직하게 개방져야 한다. 근데 되게 그렇진 않죠? 되게 자신을 많이 숨기고 뭐 떠보고 간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클라이언트는 항상 자기 자신을 다 정직하게 개방해야 돼요. 우리 법률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상담할 때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줘야 변호사가 판단하고 진술서를 하고 그러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워커는 관계 형성 시 필수적 절차상의 조건을 최대한 지켜 나가는 의무가 있다. 이는 신뢰성 관계도 굉장히 깊은 것이다. 수용과 기대. 워커는 비심판적 태도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가끔 우리 사회복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데 상담받으러 가면은 막 심판하죠. 잘했다, 못했다. 이것이 이거다, 저거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비심판적 태도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피상담자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즉 클라이언트 상태와 감정에 대한 존중, 그 사람의 분노에 있으면 분노에 대한 존중을 해야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현실적인 믿음. 여기 현실은 어떤 거 있냐? 그래 당신은 능력도 있고 가치도 존중해야 되고 성장과 성숙에 대한 믿음이 있다. 점점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을 가져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감정이입. 사회복사 자신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느낌과 경험을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나치게 몰입하면 안 되죠. 클라이언트 응답해서 같이 울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와 감정이입하면서 문제 자체와 해결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어요.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처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이입은 적극적 경청, 계속적인 주의, 비언어적 단서를 대한 민감한 관찰로 도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언어적이라는 것은 고개 끄덕끄덕 뭐
우리 국악 같은 건 뭐라고 하죠? 뭐 추임새 같은 거,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적극적 경청은 그냥 고개 끄덕끄덕이면 맞다, 맞다, 막 그런 거 같은, 호응해 주는 거죠.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중간에 뭐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5. 권위에 대한 권한. 사회복사는 일정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일정한 지위도 있어야 되고, 있음으로써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제 갓 입사한 사회복사 상담한다고 했어봐. 그러면 클라이언트들이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 한 중간 관리자가 좀 돼야 상담이 이루어지지, 하도 온 사람을 상담하고 있으면 너무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겠죠. 권위는 클라이언트와 기관에 의해서 워커에게 이임된 권한이다. 이게 워커라고 했으면 뭐 좋은 워커가 아니고 상담사, 사회복사라 상담다 그런 단위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 정권이 이임된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원적 관계에 있어 권위는 사회복 시간에서 나오는 제도적 측면과 클라이언트가 부여되는 심리적 측면이 있다. 진실성과 일치성. 진실성은 클라이언트 관계에서 실질적이고 순수해지는 능력이다. 뭐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일치성은 워커가 클라이언트와 관계 형성 시 일관성 있고 정직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대화의 내용과 행동이 일치한다. 언행 일치가 돼야 되죠. 꼭 사회복지처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아요. 언행 일치가 안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거리감을 둬버리죠. 전문가로서 자아와 가치체계에 부합해야 한다. 그 밖에 자질이 있는데 워커가 성숙이 있죠. 우리 성장, 성숙, 뭐 학습 그런 게 있었잖아요. 성숙이라는 것은 질적인 성숙이죠. 지적 수준을 많이 높여라고 말이죠. 워커는 자신을 성장하며 발전하는 인간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계속 공부해라 그 말이죠. 클라이언트 창조성, 자신의 문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방적 사고를 갖게 한다. 그러니까 자꾸 뭐 감추려고 하는 게 많아요. 원래 상담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적시하고 거기에 감추려고 하는데 어떻게 직시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나중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용기, 다양한 위협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세. 원래 그 복지관에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은 일단은 많은 상처를 갖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도 없어요. 문제가 터지면 뒤로 물러서려고 할지 알고 뒤로 물러서고 의지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죠. 민감성. 사회복지를 선입견 고정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가 금방 말했죠. 저는 실수한 거지만 사회복지 상담을 하는 사람은 일단은 상처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일단 고정된 틀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결정. 클라이언트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워커는 클라이언트를 존중하고 인내를 갖고 변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뭐 인내는 꼭 사회복지뿐만 아니고 모든 일상생활 하는데 보면 인내만이 그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고의 수법인 것 같습니다. 22번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을 돕는데 필요한 사회복지 역량으로 맞는 것은 경청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갖는다. 클라이언트가 자기 활용 가능한 자원을 찾고 분석하도록 한다. 클라이언트가 잠재력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들을 결정하여 관철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억은 맞고 니은을 잘 찾는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환경 조성 능력을 해야 한다. 관철시키는 능력을 해야 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기 결정은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자기가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권리라고 했어요. 권리. 자기 결정에 권리가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클라이언트 자기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전문가라는 이유로 개인 사회복지사의 판단이나 생각을 클라이언트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우리는 지지하는 것이죠. 자기 결정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험성과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강령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 결정에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그게 사회복지 역할이죠. 즉 클라이언트와 상담과 면담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개입되며 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코칭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게 사회복지사 역할이겠죠. 자, 클라이언트 자기 결정권 원리는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얘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요거 아픈데 엄마가 이거 사라고 하면 막 땡깡 부리잖아요. 막 바닥에 누워버리고. 어린이도 그러는데, 하물며 성인은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꼭 어떤 대상자, 뭐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자, 개념. 사회복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의미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나라 밥상머리 교육은 가부장적이었고 무조건 지시였지만 지금 그렇지 않죠. 의견을 수렴하고 취합하고 그렇잖아요. 사회복사는 무엇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함께 해결한다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회복사는 모든 문제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도와준 거 아니에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장점과 능력을 발견하고 강조하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독립성을 키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한테 되게 보면 의존적인 게 많죠. 그래서 독립성을 키워준다는 얘기죠. 장점을 발견하고. 자, 한계성이 있습니다. 미혼모나 아동, 중증 장애인들,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자체가 생기는 한계점이 지적될 수 있다. 사회 규범이나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가정폭력이 심각하지만 상대자가 이혼에 불응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TV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과 전쟁, 뭐 이것이 인생이다 보면은 남편이 엄청 폭력적인데 부인이 이혼해주라고 이혼 안 해주고, 뭐 이혼하면 같이 뭐 죽는다는 등 엎어놓고, 그래서 이혼 모든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회 규범이나 법률에서 제한할 수 있다. 자신의 장기에 문제가 있다고 불법적으로 신장을 구해서 이식하는 것도 문제된다. 23번 개방형 질문의 예시로 옳지 않는 것은, 선생님은 어제 저녁에 자녀와 대화를 나누셨나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답변은 예, 아니면 네, 아니요. 그렇게. 이것이 이제 폐지형이거든요. 예, 아니요. 그 다음에 부모님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부모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구름 타는 기분이었지 않을까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개방형. 그 상황에서 선생님 기분은 어떠하셨나요? 아주 더럽더라. 아니면 나도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제 술 한잔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개방형.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렇게 예, 아니요. 그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 상황이 되면 문제 해결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예, 그렇죠. 그것이 그렇죠. 예, 그 상황에서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겠지요. 라고 되는 것이 개방형. 그러한 행동을 보면 선생님의 가족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아, 이런 상황이면 잘했으면 우리 가족들에게 칭찬도 받고 케이크도 사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은 말씀하기보다는 폐쇄형 질문 할게요.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요 대답하고, 개방형보다 서술형으로 대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개방형 질문은 어떤 것이냐. 체계적인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사회사회 면접에서 응답자가 원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유형이다. 그러니까 예, 폐쇄형, 예, 아니요 그래버리면 이건 상담이 안 되죠. 주로 예, 아니 누가 하냐면 청소년 상담할 때 물어보면 예, 아니요 단답형을 해보니까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것은 클라이언트가 예, 아니요 또는 사지 선택형 같은 주어진 선택 중에 고르는 것만 허용하는 폐쇄형 질문과는 대조된다. 예를 들어 당신은 직업을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 뭐 아니면 아니요. 그건 폐쇄형이고. 그럼 어떻게 하냐? 왜 당신은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서술형으로 대답하잖아요.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폐쇄형 질문에서는 오늘 디저트로 영암 케이크 먹을까요? 예. 그럼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오늘 디저트를 뭐 먹을까? 그러면 여기서 뭐 용암 케이크를 먹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거 먹든가 뭐 대답하겠죠. 그 다음에 오늘 슈퍼마켓에서 과일 사십니까? 예, 사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슈퍼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오늘 뭐 자두도 사고 포도도 사고 그렇게 살 거 예정입니다. 마리나 배에 가시나요? 예. 싱가포르 오면 어디로 방문할 예정입니까? 예, 마리나 베이버로 갈 겁니다. 그것에 이런 거 좋습니까? 아,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경험을 말씀하시오. 아, 거기는 뭐 시간도 잘 지키고 휴가도 잘 주고 연봉도 세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개방형 질문입니다. 자, 개방형 질문 유형을 한번 살펴봅시다. 개방형 질문은 심층적 분구 요소, 이게 뭐 질적 연구 같은 거, 그 다음에 폐쇄형 질문은 양적 질문, 양적 논문, 대단히 표현서 베이버, 그 다음에 1대1 면접조사, 이것은 관찰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면접조사 유형, 쉽게 말해서 면접조사나 자기보고서, 뭐 당신은
기아가 남자입니까 여성입니까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연구 초기 단계 후 탐색 회생 문항 결정을 위한 예비조사. 그 다음에 지원인 응답에 대한 결과만 이용한다. 리서치 아니 뭐죠 뭐 오지 선다형 같은 거 그런 거. 응답자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다. 아주 그렇죠. 그 다음에 분석에 소요된 시간은 짧고 결과 분석 객관적인 걸 하자. 수치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적 연구가 되고 양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24번 면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는 특정한 역할 관계가 있다. 그렇죠. P자하고 면접이하고 다르죠. 시간과 장소의 구체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목적보다는 과정 지향적 활동이므로 목적에 집착해서는 집착하는 것을 지향한다. 여기서 지향과 지향을 좀 차이를 둬야 됩니다. 우리 면접 왜 해야 되겠습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 사람의 뭐 취직을 하겠다든가 뭐 면접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뭔가 목적이 있지. 지나가서 면접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적이 분명히 있죠. 네, 클라이언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렇죠. 상담하는 잘 받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상담을 잘못하면 인생이 또 패망할 수도 있고. 자, 5번. 클라이언트 이해하는 데 정보한 수집이기도 하다. 24번의 정답은 과정 지향이 아니죠.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면접의 치료적 과정이 기본이기 때문에 사회복 실천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면접은 아주 중요하죠. 면접의 목적은 일단 피면접위원회 클라이언트 자료를 수집하고 치료관계 협조를 확립하며 유지하는 것이다. 상담을 받고 면접을 받고 나서 자기가 담당자 누구나 것도 확립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 기관에서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원조 과정에서 장애 요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왜 자리 못하는가 그런 장애 요소가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규명을 밝히는 것이죠. 목표 성취를 위하여 지향하는 활동이며 규명을 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원조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회복지와 클라이언트 서비스 요구를 생각하며 요구하며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규명하고 원조를 요구하는 클라이언트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뭐 무조건 왜 해야 되는가 그 원인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면접의 이유를 밝힌 후에 사회복지로 요구된 정보가 클라이언트 상황에서 안전한 것인가 살펴봐야 한다. 이게 클라이언트도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실히 좀 그렇지 않고 그분들한테 끌려다니고 잘못되면 큰 낭패를 겪은 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클라이언트 사회복지 안전도 생각하고 정말 클라이언트가 진실성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사회복지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면접에 초점을 둬야 한다. 필요한 정보 아주 중요하죠. 사회복지는 면접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직면한 급한 문제를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융통성과 면접할수록 준비한다. 직면한 문제, 급한 문제, 급한 불부터 끄야 되겠죠. 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가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으로 의사소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는 비언어적 소통에 가서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 일상에서 대화 중에서도 언어적인 대화는 뭐 한 자리 숫자고 비언어적 대화 과정은 90 몇 프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비언어적인 그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야기할 때도 뭐 손을 막 비빈다든가 다리를 떤다든가 뭐 눈 맞추고 못하든가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일반적 혹 구체적인 질문을 받을 경우 장점에 따라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된 수집된 정보의 근거에서 결정을 한다. 모든 결정은 근거에 의해서 이제 정보 근거에 의해서 일반적인 질문은 지나친 불안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초기 상담할 때는 막 지나치게 막 구체적인 걸 안 물은 게 좋아요. 사회복지가 적극적으로 경청할 경우 일반적인 질문에서 많은 유용한 정보를 수 있다. 적극적 경청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듣는 것이 아니라 고개 끄덕끄덕 한다든가 그래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점 참 괜찮겠네요. 뭐 이렇게 그 적극적 경청, 호응을 해주라는 얘기죠. 구체적인 질문은 응답에 있어 구체성을 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너무 구체적으로 파고들지 말은 얘기죠. 사회복지사 면접 중에 기록해야 할지 결정할 경우가 있다. 그 기록한다면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해야 한다.
지금부터 녹음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비디오를 녹화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상담 기록지에 쓰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얻어야죠. 사회복지는 면접 내용과 결과를 요약해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자, 오늘 상담을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도 참여하도록, 다음 기회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면접이 계속될 경우 사회복지는 항상 다음 단계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클라이언트에 참여시켜야 한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이걸 할 테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클라이언트 체계와 함께 의도적인 질문,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면접을 촉진할 책임이 있다. 사회면접은 초기, 중간, 종교로 나눠지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활동적, 구체적 활동과 목적 성취에 관련되어 있다. 초기 면접 뭐라 하냐면은 모임의 목적, 그 다음에 왜 상담해야 되는 이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수행 업무, 면접이 연속된 경우는 지금까지 검토 등과 관련이 있다. 사회복지 초기 단계는 업무의 중간 단계로서 면접 업무의 단계이다. 중간 단계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라고 볼 수 있다. 이거 중간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사회복지 면접 초기와 중간 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변화하죠. 중간 단계에서 변화가 있냐 없냐 확인해야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편에서 저항과 결핍에 역점을 두어 다룰 수 있는 것을 필요하다. 면접의 종결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 사회복지 면접의 특징이 나타났던 업무를 요약하는 과정을 처리한다. 2단계에서 클라이언트 사회복지 사이의 의사소통은 정직성, 명확성, 상호존중, 문제해결 지향성 등 업무에 대한 약속의 주의를 기울인다. 자, 사회복지는 항상 클라이언트 자신에 속해 있고 항상 문제가 클라이언트 있다.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라고 명령한다. 그럼 사회복지가 뭐냐? 그걸 할 수 있는 것을 분석해주고, 뭐 지향해주고, 뭐 그런 거죠. 연결해주고. 그래서 모든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문제도 안고 있지만 해결 방법도 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상담 잘하는 사람은 지가 스스로 나중에 상담 끝나면, 이렇게 해서 자기가 결론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도구이다. 그렇죠. 도구죠.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되죠. 면접의 초기, 중간, 정결에서는 클라이언트는 항상 관심의 중심이 되어 있다. 사회복지사 중요 업무는 기술적인 질문도 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변화의 과정을 클라이언트에 참여시키면서 동기 유발시키는 것이다. 자, 면접 시간은 막 한 10시간, 5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면접은 1시간 정도가 좋다. 이것도 너무 길더라고요. 보니까. 할 말이 없어. 사회복지사 면접을 실천 목적 지침에 따르도록 하며 면접 대상이 성취되었을 때 면접 종료하는 것이 적절하다. 목적 성취됐으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죠. 할당된 시간에 면접이 끝나지 않고 면접을 연장할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경우는 다음에 중간에 끊어가지고 다음에 해도 괜찮다. 이야기입니다. 25번. 면접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중 클라이언트가 혼란스럽고 갈등을 느낌을 가려내 분명히 해주는 기술은 뭔가? 여기서 정답은 명료화. 분명히 해주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 명명은 다시 언어를 순화시키는 거고, 제 보정은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부나 구체적인 것을 큰 문제를 갖다 자꾸 잘게 쪼개가지고, 문제를 약화시키는 거죠. 모델링은, 어떤 한 사람하고 우연히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25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 명명은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거나 재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혼자서 살아가는 어머니가 너무 쉽게 우울해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걸 바라보는 자녀 아동은 어머니 행동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라하다. 우리 엄마는 초라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 치료사는 뭐라 하냐면 어머니 행동을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죠. 어머니가 걱정이 많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다. 라고 제 명명을 해주죠. 그러면 그 초점을 어머니 비난하는 것부터 가족에 대한 염려하는 것으로 옮겨주는 것이죠. 염려라고. 제 명명은 가족이 새롭고 건설적으로 상호생활할 수 있는 방식을 같이 찾아도록 한 것이다. 건설적으로 언어 순화시키는 거죠. 두 번째, 자정적인 문제로 아내와 남편 사이에 멀어지고 아내가 거절당한 느낌을 갖는다면 문제는 거리감이 아니라, 여기서 거절당한 거리감이 아니라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재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제 명명은 또 다른 측면은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함의의 개발이다. 가족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이 그렇죠. 이것은 가족 협력,
왕따시키거나 그런 게 없이 발생한 데에는 뭐라고 하냐면 고귀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죠. 치료사가 긍정적인 의도가 있음을 덧붙임으로써 문제가 병적인 것만으로 보지 않고 병력으로 보지 않고 가족의 일반적인 사건으로 간주해버리고 터놓고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재보증. 우리 보증 쓰지 말자고 하잖아요. 근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재보증을 해줄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이냐? 클라이언트 자신의 능력이 자신에 대해서 회의적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다가 어떻게 자신감을 향상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안감이나 불확실한 감정을 줄이고, 클라이언트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오늘 갈 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불안감인 것을 줄여주고, 편안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술이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안 봐도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하늘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주관적인 생각이죠. 판단이 흐려질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염려하지 마세요. 상황이 좋아질 거예요. 그런 말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루 때 지나면 괜찮지 않겠어요? 그런 식의 그런 기술적인 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잘못 받아들이면 클라이언트는 그렇게 말하기 쉽지요. 하지만 당신이 단지 나를 위로하기 위한 원론적인 이야기다 라고만 생각하죠. 그래서 쉽게 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사용해라, 그 뜻입니다. 자, 모델링은 클라이언트가 활용하기를 바라거나 자기 목표적인 사람, 내가 따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필요나 절차에 대해 시범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클라이언트가 학습하는 행동은 주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의도적인 거 있고 우연적인 거 있어요. 그래서 우연적인 모델을 어떻게 하냐면 부모나 타인을 관찰하면서 우연히 얻은 거죠. 부모나 타인. 그 다음에 비의도적인 우연적인 거. 그 다음에 의도적인 모델링은 특정 행동을 교정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절차에 따라서 제시하는 것이다. 모델링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많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게 우연히 모델링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 우연히 백악관에 갔다가 케네디 대통령 보고 나도 대통령이 되겠다 모델링 삼아서 흑인 대통령이 최초로 탄생한 거 아닙니까? 자, 명료화. 뭐라고 하냐면 명확하, 정확해. 그러면 내담자 말 속에 분명한 내용을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상담자가 그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두 번째,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모호한 점이나 애매모호한 점이 있거든요. 무엇인데 그 앞뒤가 안 맞는 거 명확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담자에게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부탁한다. 가끔 뭐라고 하셨죠? 그런 식으로. 3.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상담자 자신 또한 그걸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테면 뭐라고 한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무엇을 자세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등을 표현한다. 이걸 제 명확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방금 말하고 뭐라고 하셨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나요? 그런 식으로. 자, 명료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 말이 애매모호하거나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밝힌다. 내가 금방 말한 것이 애매모호하고 좀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그런 식으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말을 재음미하거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며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 내담자에게 명료할 때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도움을 주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이거 그렇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는데 누가 명료화 하겠습니까? 뭔가 나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거 이미지를 심어줘야죠. 상담자는 내담자의 진술에 대한 상담자 자신의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내담자의 반응을 명료화한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적극적 경청이랄지 그런 거. 이와 같은 명료화 과정은 상담자나 내담자의 일반적인 반응으로 국한되지 않도록 증명과 같은 직접적이고 강렬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지 않도록 한다. 부담스럽잖아요. 불안하고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해자가 수강명령을 법원으로 받고 판결을 받고 가해자가 면담을 응했을 때 가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진술에 대해서 도전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습해 보자.
그까지 그 슬쩍 미친다고 이런 데까지 와서 교육받으러 가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저 사람이 저렇게 붕대 갖고 있는 것은 다 깨병이고 나를 공경에 빠뜨려 한 거예요. 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많은데 왜 나만 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왜 나한테만 그런지. 니들한테 그렇게 말하죠. 먼저 남편은 아내를 때렸고 그 결과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가 되었다. 이 일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면담을 하는데 계속 남편은 자신의 폭력을 아내에게 행사하여 심각한 결과에 이른 것으로 회피하고 있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 분석을 해봅시다. 클라이언트 남편은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뉘우치기는커녕 굉장히 화를 내고 있었다. 여기 일찍 적어놓은 거죠. 그다음에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이 깨병이라고 말하면서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말을 잘 써야 돼요. 거짓말하고 있다보다는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여기면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별것도 아닌데 저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교육받으러 와가지고 창피해 죽겠다. 막 그런 식으로 문제를 회피했죠. 자신이 왜 법위반 판결에 따라 교육받는지 이해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클라이언트에 자꾸 자기 변명만 하는 거죠. 자, 사회복지 어떻게 했냐. 다 듣고 나서 매우 화가 나셨군요. 아내 때문에 당신이 지금 교육받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당신의 아내는 지금 어디에 있지요? 병원의 아내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아내가 어딘가 많이 다쳤을 텐데 무엇 때문에 다친 걸까요? 다 듣고 나서 그럼 슬쩍 밀친 것보다는 때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군요. 아내는 피할 수 없이 맞았으니까요. 병원에서는 전문의사가 진찰을 하는데 뻔히 다친 것을 보고 당신 잘못이 말한 것처럼 깨백이라 진술을 했을까요? 몇 주 입원을 하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여기 보세요. 진단서입니다. 정확히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내는 당신의 반려자입니다. 가정을 함께 꾸려갈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미워한다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때로 화가 나더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답니다. 명확하게 거죠. 폭력은 안 된다. 술을 먹었나 보죠? 말이 통하지 않았나 보죠? 그래도 폭력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절대로 일상생활에 때라도 폭력을 하지 마십시오.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판결을 내린 건 아닐까요?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상시 항상 혼용어에 쓰는 것이 이게 있어요. 직급이 뭔지, 지위가 뭔지, 직책이 뭔지. 자, 그래 하면 제가 살짝 언급해 봤거든요. 직급이라는 것은 직무상의 직무상의 계급. 이게 뭐, 직급이 호봉수 따라 책정하거든요. 직급이 무슨 뭐, 그 다음에 직위는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고, 직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관에 따라서 편리해서 직위를 주는 거거든요. 직위를. 그래서 직급과 직위는 따로 구분해가지고 혼용에 사용한다. 직책은 이거 법에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조금에서 직책 보조비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죠. 직무상의 책임과 책임, 타인을 권한을 쓴 책임과 권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 직위 이것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앞으로 시설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자꾸 혼용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를 간략하게 좀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도둑이 몰래 훔치는 돈 뭘까요? 슬그머니. 몸무게 가장 많이 나갈 때 뭐죠? 철들 때. 강철, 뭐 20kg, 30kg 철 무게를 들었을 때. 울다가 다시 웃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아까운 사람. 아까운 사람이 아니라 아까운 사람. 이게 띄어서 읽으면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18회 실천론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 19회 실천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